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윤선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다시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다시 마이크 앞에 서니까 왜 이렇게 떨리는 거죠?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서 제가 여러분들께 약속드렸던 바로 그 진심, 맛깔나는 뉴스로 여러분들의 점심시간을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부터는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저지 특별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이야기 나눠주실 이야기 손님 모셨는데요. 저희 영원한 오빠? 호빠 아닙니다. 호빠 아닙니다. 네, 코리아 연구원 김창수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 방송을 듣는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는 이 목소리 그럴 것 같아요. 우리 장윤선 기자 목소리 오랜만에 들으면서요. 네. 근데 그거 진짜 제가 그냥 넘겨짚어서 하는 이야기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느 날 지방에서 지방에 휴가차 아들이랑 같이 내려가 있었어요. 네. 구체적으로 저희 통영에 가 있었습니다. 네. 통영에 윤희상 기념관 앞에 지나가는데 그때 북한이 핵실험을 했어요. 그런데 기자들한테 전화 와가지고 제가 이제 기자분들하고 막 그 윤희상 기념관 앞에서 열심히 통화를 하고 있는데요. 어떤 아주머니가 자꾸 제 앞에서 기웃기웃거리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전화하다가 저한테 무슨 용무가 있으신 줄 알고 전화를 잠깐 멈추고 무슨 일이십니까 했더니 혹시 김창수 씨 아니네요. 오. 아니 저 맞는데요. 그랬더니 나 팟짱에서 목소리 들었어요. 바로 이 목소리네 이러는 거예요. 나 팟짱 애청자예요. 그러니까 목소리만 듣고 이제 알아본다니까. 그러니까 제 목소리를 듣고 알아보는 분이 있는데 네. 우리 장윤선 기자 목소리는 오죽하겠습니까? 아유. 모두 그러셨을까요? 이 반가운 목소리 드디어 듣는구나. 아닙니다. 제가 사실은 예정보다 좀 더 많이 쉬게 되는. 뭐 이거 이렇게 길었어요? 그러니까요. 원래 저희가 한 달 반 정도의 그 휴가를 할 예정이었었는데 그게 생각보다 좀 내부에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좀 있어가지고 준비하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랬습니다. 여러 가지 회사의 정책이 있잖아요. 그래서 다 말씀드리기 어려운. 그런가요? 뭐 별 말씀이 없어가지고 네. 이 지금 최순실 사건만 없었으면은 네. 장윤선 팟짱 왜 중단됐나 그래야지 시중에서 온갖 논문가 떠돌았을 거예요. 근데 최순실 사건이 네. 그것을 덮어버린 거예요. 그렇군요. 사건을 사건으로 덮는 건가요? 보통 사건을 사건으로 덮는 게 네. 우리나라 이 수구 세력들의 특징 아닙니까? 네. 근데 이번에는 네. 재밌어요. 최순실 사건을 또 다른 최순실 사건으로 덮는다. 이번에는. 그렇군요. 여하튼 저희가 이제 한 석 달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7월 22일 제가 마지막 방송을 했었던 것 같고요. 오늘이 11월 1일입니다. 다시 또 영하의 날씨가 됐는데요. 여름에 마이크를 놨다가 다시 또 겨울에 초겨울에 이렇게 겨울의 길목에서 여러분들과 다시 만나게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계속 도와주실 거죠? 네, 그때 자주 나오실 엄청 더웠어요. 폭염이었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폭염을 피해 갔다가 예. 날씨 좋을 때 돌아오셨네. 죄송합니다. 논 건 아니에요. 본격적으로 얘기를 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겨레 보도 오늘 아침 보셨습니까? 정말 충격적인 보도가 나왔는데요. 2013년부터 최근까지도 최순실 씨가 그야말로 제 집 드나들듯이 청와대를 드나들었다. 11문으로 드나들었다는데요. 청와대 문이 도대체 몇 개인지 모르겠는데 11문이 어디에 있는 거고 어떤 문인 건가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 텔레비전에서 보면은 청와대 정문이 딱 비칩니다. 그러니까 그 청기화 정문이 네, 딱 맞아요, 비치고 맞아요. 예. 그 앞에 이제 하얀색으로 된 육중한 철문이 있습니다. 그 네. 철문이 비치고 예. 그 육중한 철문 이제 두 개로 되어 있겠죠. 그래서 좌우 하얀 육중한 철문 가운데는 또 무궁화 모양의 문양이 새겨져 있고요. 네. 거기가 이제 청와대 정문입니다. 그래서 그 이제 경복궁 네. 북문 신문문이죠. 경복궁 북문에서 이제 청와대 건물을 향해 있는 그 중간에 있는 곳이 바로 이제 청와대 정문인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텔레비전 같은 거 보면은 청와대를 비칠 때 거기가 나오고 또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나와가지고 어디 뭐 가령 남북 정상회담을 가기 위해서 노무현 대통령이 차를 타고 나왔을 때 네네. 바로 그 문으로 이렇게 나오는 청와대 정문입니다. 근데 저는 청와대 말단 행정관으로 근무하면서 그 근처에 얼씬도 그러지 못했어요. 그래요? 청와대 직원들도 거의 못 다니는 문입니다.
그리고 국무회의 할 때 네. 그 장관들이 그 문을 통해서 자동차로 승용차로 청와대에 들어옵니다. 근데 그때도 청와대의 경호실 직원들이 그 일일이 대조를 합니다. 사진과 장관 얼굴과 대조해서 보내주는 그런 것입니다. 근데 보통 이제 청와대에서도 대통령이 비밀리에 만나야 될 사람도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것들은 이제 대통령의 고유 업무로서 보장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는 이제 뒷문으로 이렇게 뒷문? 예, 뒷문은 몇 번 문이에요? 뭐 저도 번호 수는 잘 모르겠어요. 예. 그런데 그럴 때는 이제 청와대 경호실하고 이야기해가지고 사전에 네. 그 나름대로 체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와대 뭐 경호실, 청와대 그 대통령의 어떤 집무실이라든가 대통령 관저에 드나드는 사람을 관리하는 그런 부서가 이제 의전 비서관실이나 부속실이 있겠죠. 그럼 청와대 의전 비서관실이나 부속실에서 네. 경호실에 또 통보를 합니다. 그래서 몇 시에 무슨 차량이 통과할 여기에 거다. 통과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차량은 검색하지 않고 통과해달라 이렇게 요청하면은 네. 그 말이 보증이 되는 거죠. 어. 그렇게 해서 이제 통과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최순실 씨는 네. 정문으로 그것도 그 다음에 검문 검색도 안 하고 장관들도 검문 검색하는 분인데 예. 그 다음에 그 의전 비서관실이라든가 부속실에서 통보도 없이 네. 그냥 들어다니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요. 그래서 청와대 경호실에 100일 경비단이 네. 있다면서요. 그렇죠.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검문 검색을 한 거예요. 네. 당신 누구냐? 우리가 아는 장관 얼굴이 아니다. 누구야? 그랬더니 갑자기 최순실 씨가 호통을 치면서 난리를 쳤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막 노발대발하면서 난리를 쳤고 그리고 그 이듬해인 2014년에 갑자기 경호 책임자들이 싹 다 바뀌죠.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네. 것까지 이제 보도가 나온 건데요. 이렇게 장관들이 드나드는 분, 경호 책임자들이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그냥 막 들어가도 되는 식으로 이게 뚫렸다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아무 직책이 없는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왔다 갔다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대통령 경호 업무상 중요한 어떤 허점이 생긴 거죠. 그리고 그 청와대 100일 경비단 관계자들이 몰라본 거는 정말로 큰 불경죄를 저지른 거였죠. 불경제인가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 최순실 씨가 막강한- 권력 위에 권력이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최순실 씨 입장에서는 당연하지 않겠어요? 나를 몰라봐. 그렇죠. 이것들이 예, 대통령 이야기도 내가 써주는 거고 대통령의 수첩에 적힌 것도 내가 불러준 것을 대통령이 전화를 통해 수첩에 적은 거고. 너무 자주 전화해서 해외까지 나가서까지 왜 이렇게 자꾸 전화하는 거야? 귀찮았다는 거 아니에요. 짜증을 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대통령의 메시지도 내가 불러주는 대로 대통령이 발표를 하고 그리고 네.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말하면 장관들이 다 받아 적잖아요. 그것도 최순실 씨는 자기가 불러준 것을 장관들이 받아 적는 나는 그런 사람인데 100일 경비단이 감히 나를 몰라봐? 내가 이것들이 예 네. 그래 화날만 하죠. 그렇죠. 그때 그러니까요. 입장에서는. 역으로 생각해요. 우리가 항상 역지사지를 해야 그럼요. 돼요. 예. 최순실 씨 입장에 서면 굉장히 불쾌했을 것 같아요. 예. 내가 누군데? 그렇죠. 네. 감히 이것들이 나도 몰라보고. 근데 이제 최순실 씨 다 잘라. 성질이 사납다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어디 뭐 그 TV조선 카메라 잡는 거 보셨습니까? 예. 확 그냥 휘어잡는. 그 그리고 뭐 기세가. 마사지 센터에 뭐 다닐 때 보면은 마사지 센터 직원들 증언이 뭐 성질이 보통이 아니래요. 네. 근데 뭐 청와대 출입할 때 100일 경비단 사람들이 뭐 그 정도 한 것에 대해서 최순실 씨 반응이 그 정도 있으면 순환이 대응한 거죠. 그 정도면은 우리가 추측해 보는 성격에 따르면은. 근데 문제는 그 최순실 씨가 아무 직책이 없는 사람이 청와대 정문을 마음껏 제집 드나들시 드나다녔다. 이게 이제 청와대 그 경비상의 네. 어떤 보안상 허점이 뚫렸다 이런 것이 중요한 문제지만 사실상 더 중요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그는 이제 대통령하고 수시로 업무 협의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냥 전화 통화만 하는 정도가 아니라 네. 실제로 대통령 관저에 들어가 가지고 예. 수시로 대통령하고 이야기했다는 거는 예. 이거는 우리나라에 대통령이 둘 있다. 예. 이런 향간의 의문들에 대해서 맞아요. 사실로도 증명해 주는 거고 네. 저는 거기에 이제 우리가 지금 의혹이 끊임없이 솟아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솟아나는 여러 가지 의혹들을 퍼즐을 다 맞춰봐야 돼요. 네. 그러면은
왜 청와대에는 청와대 대통령 집무실에는 침대를 3개씩이나 들였는가? 그 다른 대통령들은 이제 대통령 집무실 네. 뒷칸에 작은 방이 있어가지고 네. 잠시 대통령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거기에 이제 침대를 하나씩을 놓는 게 관례였는데, 네. 근데 갑자기 박근혜 대통령 때는 침대가 3개씩 들어갔다는 거예요. 아, 최순실 씨가 피곤했나? 그러니까 우리는 청와대 가서 잠도 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추측을 해볼 수, 그러니까 의혹을 던져볼 수, 그러니까 퍼즐을 맞춰야 되니까. 그렇죠. 최순실 씨가 청와대를 제 집 들어다니듯이 들어다녔고, 네. 침대가 3개가 청와대로 구매가 됐고, 한 명은 누구야 그럼? 무슨 몰라요. 또 최순실 씨 네. 취향이 또 독특해가지고 또 한 네. 침대 오래 못 있을 수도 있고, 아무튼 이건 여러 추측인 침대를 거죠. 예. 동시에. 네.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지금 제기된 의혹들을 네. 서로 연결고리들을 잘 찾아서 찾아봐야 됩니다. 그렇군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을 좀 들어보면 사실 경호실 이 사건과 관련해서도 청와대의 경호 책임자들도 검찰 수사가 불가피한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드러나는 의혹들에 대해서는 전부 검찰의 수사 대상이 되는 상황인 건데요. 너무 많아서 제목이 지금 한 10가지 정도가 넘는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좀 이렇게 의혹별로 쟁점별로 좀 저희가 구분해서 나눠서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그러면 헷갈려요. 우선 첫 번째가 미르 K스포츠 재단의 강제 모금 네. 그리고 자금 유용 의혹과 네. 관련된 거예요. 여기에는 사실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 수석 네. 최순실 아는 사람입니까? 모릅니다. 라고 했으나 실제로는 그 사실상 최순실의 이 비선에서 다 모든 것들을 관리했던 걸로 확인이 좀 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우선 이 문제와 관련해서 재벌 뜯은 거예요. 네, 그건 돈을 800억 그 만져나봤으면 이상이겠죠. 좋겠어. 네. 근데 우리가 그거는 최순실 씨가 왜 그렇게 했을까? 그거는 이제 최순실 씨가 일찍이 그것을 지켜보고 네, 배운 게 있을 겁니다. 언제 그랬냐면은 바로 최순실 아버지가 누굽니까? 최태민. 예, 최태민 뭐 또 목사 안수도 받았어요. 네. 최태민 목사라 그러면 우리나라 기독교에서는 엄청 싫어해요. 근데 그래요? 악수 받은 건 안수 목사 목- 안수 받은 건 사실이에요. 근데 옛날에는 되게 막 여러 개를 섞었던데. 예, 뭐 영생교? 뭐 영세교라고 그럽니다. 영세교. 1973년도에 네. 최태민 씨가 만든 겁니다. 영세교인데 그 영세교 교주 노릇을 하면서 최태민 씨가 이제 1974년도에 유경수 여사 돌아가셨을 때 그때 박근혜 대통령한테 편지를 보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유경수 여사가 돌아가신 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한국의 지도자, 아시아의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길을 비켜준 건데 박근혜 대통령은 그것도 모르고 울고만 있다 하고 유경수 여사가 자기한테 메시지를 전해달라 이래가지고 유경수 여사 만나서 그 메시지를 전해줬더니 유경수 여사가 뒤로 그냥 나 자빠라져 버렸다 아닙니까? 근데 이제 그때 최태민 씨가 이제 그 이후로 유경수 여사의 비호를 받아가지고 뭐 구국 선교단, 네. 뭐 그다음에 구국 봉사단, 네. 그다음에 뭐 새마음 봉사단, 맞아요. 뭐 이런 조직들을 만들었습니다. 그게 이제 총재가 최태민이 하다가 그에 대해서 당시 이제 중앙정보부에서 워낙 문제 제기가 많이 되니까 1978년도에는 새마음 봉사단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전면에 등장합니다. 그 새마음 봉사단 총재는 박근혜 대통령이 하고 그 최태민 씨는 이제 뒤로 물러났습니다. 명예총재로. 근데 그때 새마음 봉사단 나주중학교 회장이 누군지 압니까? 누굽니까? 바로 저였습니다. 진짜? 예, 어. 저도 새마음봉사단 나주중학교 1979년도 회장이었습니다. 아, 진짜 그러니까 저도 이 좀비에 물린 거였어요. 정말 그 저기 유신소년 다우세요. 그렇다니까요. 유신소년. 그 노래 예. 한번 불러줘. 그랬는데 이제 저는 1980년도에 광주 민주항쟁의 바이러스를 이제 제가 몸에 이제 받아가지고 그래서 그 좀비를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예. 근데 그때부터 이제 75년부터 79년까지 박정희 네. 대통령 사망하기 전까지는 예. 최태민 씨가 사실상 최순실 씨가 지금 하는 것 비슷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을 등에 업고 그러니까 온갖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에는 이제 그 박근혜 그때는 영예 예. 박근혜 대통령과의 관계 속에서 최태민 예. 씨가 부를 축적했고 그렇죠. 그때 이제 재벌 지금은 협박해가지고 돈 이렇게 삥친 거 그걸 최태민 씨가 그때 한 거였어요. 아버지 거 보고 그대로 배워서 그렇죠. 그래서 그때 아버지가 그거 할 때 이제 최순실 씨는 새마음 봉사단 대학생 회장인가를 했습니다. 그걸 하면서 그렇죠. 아버지가 기업들을 어떻게 후려치는지 아. 이런 것들을 이제 보고 배운 거죠. 3살 때 벌은 8가지 간다고.
이제 자기가 이제 네. 박근혜 대통령을 네. 만들었을 때 1등 공신이고 박근혜 대통령을 자기가 배후에서 다 조종하는 사람이고 사실상 머리 끝에 앉아 있는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아버지한테 배운 거, 기업들한테 이렇게 돈 후려치는 것들을 배워가지고 네. 예. 최순실 씨가 그대로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최순실 씨가 이렇게 수백억의 돈들을 기업들로부터 강제적으로 어떤 뭐랄까요 뺏었다고나 할까 아무튼 그랬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최순실 씨한테 분개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최근에 알려진 그런 문자들 최순실 씨의 그 문자 메시지들 같은 게 보면은 기업들이 뭐 포스코 회장도 최순실 씨한테 발발 긴다면서요. 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최순실 씨한테 기꺼이 수백억 수십억 수백억의 돈을 최순실 씨한테 주고 그리고 이 사람들은 뒤로 다른 걸 챙긴 거죠. 박정희 대통령이 시절 때도 그랬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최순실 씨는 당당한 거예요. 네. 왜냐하면 최태민 목사가 그 당시에 70년대 말에 기업들로부터 네. 돈을 후려친 다음에 그 다음에 거기에 상응하게 그보다 더 큰 대가를 또 줬으니까. 그러니까요. 이제 지금 국민들의 이제 관심은 최순실 일가, 그러니까 최태민 일가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그 최태민 일가의 부정 축제가 어떻게 됐는지 사실 이 역사가 유구한 역사잖아요. 네. 정말 1970년대부터 김재규가 박정희 전 대통령을 시해할 때도 그때 이제 두 가지 메시지를 꼭 하고 얘기를 하고 싶었다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는 이제 최태민 목사라고 하면은 기독교 신자들이 싫어한다고요? 어쨌든 최태민 씨가 최태민 씨로 합시다. 최태민 씨가 뒤에서 이렇게 부정 축제를 하는데 심각하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영의 박근혜 대통령이 개입이 돼 있다. 이걸 좀 끊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했고 또 하나는 이제 당시 이제 육사생도였던 박지만 씨,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이죠. 박지만 씨가 육사생도로서는 좀 하기 어려운 여의도 반도 호텔 인근에서의 오입질 이 문제를 또 제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역사가 지금까지 계속 되풀이 반복되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 최근에 또 보니까 국민일보가 보도했는데요. 예장의 총회장인 정기영 목사가 네. 내가 직접 들었다며 네. 그 최태민 씨가 박근혜와 나는 영적 부부, 네. 영의 세계의 부부다. 야 이거 기독교도들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깜짝 놀랄 만한 얘기. 예, 이제 그게 증언이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제 2007년도에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로 나오려고 했을 때 이제 우리나라 언론에 최근에 많이 알려진 것입니다만 네. 당시에 주한미 대사가 버시바우 대사였습니다. 그래서 버시바우 대사가 이제 미국 본국에 전문으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보고를 합니다. 네. 근데 그게 이제 위키리스크에서 그 뭐죠? 그 비밀 문서가 이제 네네네. 공개가 되면서 네. 그게 알려졌습니다. 근데 최태민 목사는 박근혜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를 잃은 그 유영수 여사를 잃은 네. 그 이후에 슬픔에 젖어 있는 박근혜 대통령에 접근해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의 몸과 정신을 네. 완전히 통제하고 있는 사람이다. 제정 러시아의 라스푸틴인가 하는 그 요승하고 똑같은 사람이다. 그렇게 네. 하겠습니다. 그런 이후에 그와 관련된 온갖 증언들이 다 나왔어요. 심지어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 정치하겠다 그러니까 98년도인가요? 정치하겠다 그러니까 김종필 네. 자민련 총재. 예, 자민련 총재가 그뭐 최태민의 애도 있는 애가 무슨 정치하냐 이렇게까지 그러니까요. 이야기했습니다. YS는 7푼이라고 예, 했죠. 그러니까 이제 박근혜 대통령과 최태민 목사를 둘러싼 이야기들은 그게 그냥 장사미사들이 시중에서 말하기 좋게 막 하는 술자리에서 안주를 하는 이야기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주한미 대사가 미국 본국에 보낸 공문에 전문에 네. 그렇게 나와 있었고 김종필 자민련 총재가 그렇게 이야기했고 네. 김영삼 대통령은 또 야당 후보 시절에 네. 또 그런 것들에 대한 네. 또 대통령을 했죠. 네. 그래서 그런 정보를 보고를 받고 이런 우리나라의 권력의 최정점에 있는 또 미국의 권력의 최정점에 있는 이런 사람들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증언한 것들이 한결같이 그러니까요. 그런 최태민 목사와 관련된 예. 일종의 저도 입에 적절하게 담아야 될 용어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부적절한 관계. 부적절한 이렇게 표현하면 관계. 좋겠죠. 예. 네. 그거에 대해서 다들 증언하고 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요. 지금 뭐 이제 기독교계에서도 되게 경악하고 있고 특히 이제 보수 기독교 예. 쪽에서 얼마나 많은 동원 시위도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도 교단 안에서도 이 문제를 어떻게 봐야 되는가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최태민 듭니다. 씨는 명백하게 기독교에서 본다면은 이단이고 이단. 이단이죠. 그리고 사이비 종교의 네. 교주입니다. 이건 뭐 분명한 거죠. 그런데 사이비 종교의 교주지만은 주술적인 능력은 있었겠죠. 예, 주술적인 능력이 뛰어나가지고,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하고 그 무슨 구국 선교회 이제 최태민 씨가 구국 선교회 만들어가지고 자기 회장했을 때 첫 번째 그 설교를 하는 장면이 KBS에서 유튜브에 올렸다가 지금 삭제를 했습니다. 예. 근데 제가 그걸 봤었는데요. 그러니까 최태민 씨가 막 그 설교를 하는 게 굉장히 그러니까 사이비 교단의 목사들이 설교하는 거 비슷하게 그렇게 막 선동적이에요. 그래서 사람들 KBS가 정정 보도한 것은 그 사실 그 사진 속에 나오는 사람은 최태민 씨가 아니다. 아 그런가요? 예라고 해서 네. 정정 보도를 낸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영상은 계속 유튜브에 떠돌아다니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막 그런 그 겁니까? 광신도들의 예, 예. 막그 근데 연설하는 사람 얼굴 제가 봤는데 최태민 씨하고 꼭 그래요? 빼닮았던데요. 예, 글쎄 그건 좀 확인해봐야겠고요. 네. 그런데 최태민 씨가 그런 주술적인 능력이 뛰어나가지고 그 버시바우트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네. 박근혜 대통령의 이 혼을 완전히 휘어잡은 거죠. 혼을 예. 아 그래서 혼이 비정상이다 그렇죠. 이런 말이 나온 그래서 건가? 박근혜 대통령은 자신의 혼이 정상이라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박근혜 대통령이 왜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상식적으로 최순실 씨가 우리가 아무리 보더라도 이 사람이 무슨 외교 문서를 검토할 수 있을 정도의 또는 국가안보와 관련된 문서들을 검토할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은 없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이 그런 외교 문서까지 검토한 것은 대체 왜 그럴까? 네. 그러니까 최순실 씨 같은 경우에는 그냥 부정부패한 그렇게 해서 그 강남 졸부예요. 네. 아무런 그런 건 아니 실제로 그 저기 뭐 최순실 씨와 함께 일했던 네. 여러 이제 제보자들이 언론사에 막 있잖아요. 그분들의 말을 종합해 보면 최순실 씨하고 세 마디만 해보면 그게 딱 나온다는 거야 수준이. 네. 그래서 그냥 전형적인 강남 졸부, 네. 전형적인 강남 아줌마 이런 천박한 행동을 마구 하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예, 요즘 이제 이렇게 강남 진보 좌파들 또 많이 생기니까 그냥 강남 아줌마라고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냥 강남 졸부. 그러니까 강남 졸부 예, 아줌마. 완전히 그렇죠. 강남 졸부 아줌마 네. 이런 건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심지어 외국에 나가서까지 최순실 씨한테 전화를 해야지 마음의 안도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전효옥 씨가 이야기를 또 증언을 하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전효옥 의원이 비서실장 했을 때 네. 박근혜 대통령이 무슨 결정을 못 내리면은 네. 무슨 결정 장애 같은 게 있는 네, 건지 네. 결정을 못 내리고 막 네. 당황스러워 하면은 네. 어디다 한번 전화해 보세요. 전화 좀 그럼 전화한다는 네, 겁니까? 그다음에 태도가 바뀌었다는 그러니까 거 안심을 아니에요? 한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은. 근데 사실 그 저기 뭐야 점을 많이 보는 사람들은 네. 점에 상당히 의존하는 경향이 네. 있어요. 근데 그게 사실은 정치권에도 되게 많아요. 정치인들 중에서도 그 전속 점집이 있어. 그런 사람들 제가 몇 분 압니다. 나중에 저희 기회 되면 점과 정치인의 관계 이런 것들을 한번 저희가 보도를 좀 어쨌든 해드리도록 이 이야기에 대해서 마무리를 지어보니까 최순실 씨가 그런 최태민 목사의 종교적인 후계자로서 네. 주술적인 능력을 전수받아서 박근혜 대통령의 혼을 통제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지금, 때문에 예. 결국은 이 문제는 이런 주술적인 측면에서 봐야 되고, 왜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 씨에게 인사권이라든가 외교 문서에 대한 검토까지 의존하면서 그래야만이 박근혜 대통령이 안심을 하는가? 그거는 네. 이런 주술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혼을 최순실 씨가 완벽하게 통제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밖에 결론을 내릴 수가 없어요. 오늘 완전히 제목이 나왔어요. 최순실 박근혜 대통령의 영혼을 통제하고 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 공영방송 NPR에서 네. 보도했잖아요. 그 지난 주말 오마이 TV가 보도했던 그 생중계를 인용 보도를 했는데요. 샤머니즘적 숭배가 네. 네, 대한민국 대통령 스캔들의 이제 주역에 됐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정말 참담하죠. 이런 거 참 슬픕니다. 우리 네. 국민들이 어쩌다가 21세기 지금 알파고 시대에 샤머니즘이 웬 말이야.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말하면은 결론에 이르는 거는 허탈하고 네. 암담해집니다. 그러니까요. 슬퍼지죠. 이제 예. 이야기를 하다 이제 보면. 또 우리가 새로운 미래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 더 그 시간이 이제 제가 너무 오랜만에 해가지고요 감을 잃었어요. 25분이 벌써 지나서 벌써 다음 그래요? 주제로 넘어가야 될 예. 것 같아요. 두 번째가 이제 대통령 연설문 네. 관련된 의혹입니다. 청와대 내부 문건을 갖다 준 거냐? 아니면은 오늘 한겨레 보도처럼 무시로
드나들면서 직접 들어가서 본 거냐 이것도 이제 확인을 해봐야 네. 되는 대목인데 무엇보다 박근혜 대통령이 예 이거 좀 한번 봐봐 너는 어떻게 보니 이러고 줬다면 그 양자 간의 관계였다면 이거는 최순실 씨만 조사해서 될 일이냐 박근혜 대통령도 직접 검찰 조사를 받아야 되는 것은 아니냐 이렇게 수사망이 좀 좁혀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최순실 씨만 조사할 수 없잖아요. 상대가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들어간 건지 과연 정호성 보좌관만 조사해서 될 일인지 이것도 좀 확인을 좀 해봐야 되는 거 아닐까요? 예, 일단은 지금까지 나오는 걸 가지고 한번 종합을 해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렇게 팩트 취합 네.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나왔던 이렇게 개별적인 건들을 네. 연결시켜서 종합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첫째 그 PC 태블릿 PC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 태블릿 PC는 최순실 씨는 그게 자기 것이 아니라 그러지만은 네. 그 태블릿 PC에 최순실 씨가 셀카를 찍은 거기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다음에 최순실 씨가 독일 갔다 왔을 때 그 태블릿 PC도 같이 독일 갔다 온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건 최순실 씨 PC일 확률이 거의 95% 이상입니다. 근데 그 PC 안에 거기 안에 이제 다른 사진들도 검찰이 확인이 됐어요. 그렇죠. 다른 사진이 있는 게 뭐 최순실 씨 친척들, 예, 친척들 사진. 뭐 걔네들이 해먹은 거더만요 보니까. 네. 근데 거기에 이제 첫째 거기에 중요한 그 국가 안보와 관련된 문서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외교 또는 경제와 관련된 또 인사와 관련된 이런 여러 가지 문서가 있었다. 네. 이건 이메일로 보내준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이메일은 그 정호성 씨가 쓴 이메일이 있고 그다음에 그레이트 팍으로 보내진 게 있는데 네. 그 그레이트 팍뭐 1810가 하는 예. 거는 이른바 그 청와대 3인방이 공동으로 쓰는 아이디어였고 예. 그러면은 청와대 3인방과 정호성 씨가 이메일로 그 보내준 거잖아요. 최순실 씨한테. 그래서 그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첫 번째 문서 보낸 거는. 두 번째로 이제 그 청와대 내부에도 비서실 회의가 있고 우리 내각에 또 내각에 국무회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대한민국은 청와대 비서실 회의와 그다음에 국무회의 말고 또 제3회 회의가 있었습니다. 제3회 회의는 청담동에서 열리는 회의였지 않습니까? 네. 그 회의에 또 30cm 정도 두께의 청와대 회의 자료들이 쌓여졌다. 네. 그리고 그거는 이제 이메일로 보낸 게 아니라 정호성 씨가 직접 들고 왔다 이거잖아요. 네. 두 번째는 직접 들고 왔다는 거죠. 그렇게 돼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거는 어떤 경로가 있냐면은 그 비밀 회의가 아니라 제3회 회의 그 회의에서 논의하면은 그 회의에서 논의한 내용들이 청와대로 전달되어 가지고 네. 얼마 있다가 청와대 공식 입장으로 문서로 정리해서 다시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청와대 회의록 작성은 또 청와대에서 네, 네, 만든 회의를 검토하기 위해서 보내지는 문서뿐만 아니라 네. 그 제3회 회의 장소 청담동에서 논의됐던 내용들이 예. 청와대 문건으로 되는 이런 방식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네 번째로는 대통령하고 수시로 최순실 씨하고 이야기해서 네. 그렇게 해서 대통령 수첩에 적혀가지고 네. 그 수첩에 적힌 내용들이 막 이렇게 우주의 소리들이 그 토시도 전혀 그러니까 주술관계도 전혀 안 맞는 예. 그런 우주의 주술로 소리들이 하기 때문에 주술이 안 맞아. 그렇군요. 영혼으로 해야 되거든. 예. 그래서 그게 이제 국무회의에서 이렇게 전달돼 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장관들이 그걸 받아 적는 거 그런 방식으로 이제 어떤 청와대의 어떤 입장들이 전 결정되어지는 이런 이제 네 가지 정도의 지금 청와대 문건 예. 결정 과정에 최순실 씨가 영향을 미친 게 지금 현재로는 포착이 되는 거죠. 예,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지금 최순실 씨의 문제는 지금 이미 이 최순실 씨가 어제 이제 긴급 체포가 네. 간밤에 됐기 때문에 검찰과 또 서울구치소를 오가면서 조사를 받으면서 관련된 내용들이 사실들이 이제 확인이 될 텐데 이제 문제는 박근혜 대통령 관련된 수사를 어떻게 할 거냐 이 문제가 네. 쟁점인 것 같고요. 방금 속보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지금 나라가 매우 위중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대검찰청 청사에 포클레인이 돌진을 하는 사고가 발생을 했고요. 경비원이 이 상황을 막다가 현재 치여서 부상 중인 걸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이 좀 들어오는 대로 저희가 속보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떤 상황인지 이런 저희가 좀 국민적인 지켜봐야 될것 분노가 같습니다. 예. 계속 터져 나올 거기 때문에 그래서 검찰에서 최순실 씨를 긴급 체포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이제 달리 말하면은
최순실 씨를 만약에 풀어주면은 네. 그리고 나서 다시 또 소환하는 방식으로 하면은 국민적 분노가 크게 달할 것이기 때문에 최순실 씨 신변에 그렇죠. 위협이 미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검찰에서 최순실 씨 신변을 보호하기 위해서 긴급 구속한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 예, 검찰이 간밤에 보낸 긴급 체포. 1차장 풀 내용을 보면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그렇습니까? 있습니다. 예, 네. 예. 그래서 이제 뭐 그 조사를 했는데 일체 혐의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는 거고요. 최순실 씨가. 그리고 이미 해외에 한번 나갔다 왔기 때문에 도주의 우려가 그렇죠. 있고 그리고 한국 안에서의 현재 주민등록상의 거주지에 이분이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구속 그렇죠. 예, 도주의 우려가 있는 거죠. 도주의 우려가 예. 있기 때문에 일단은 신변 긴급 확보를 해야 체포해서 되니까. 신변 예. 확보를 해놓은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대검찰청 청사에 포클레인이 돌진해서 현재 상황이 좀 들어오고 있는데요. 저희 현장에 기자들이 있으면 저희가 취재를 해서 또 이후에 보도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계속 이어가도록 하죠. 참 걱정입니다. 지금 뭐 진짜 난세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이런 상황인데요. 대통령의 연설문을 직접 손을 봤다면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그리고 또 이제 비밀 네. 그리고 특히 이제 외교 문서까지 들여다봤다는 건 대단히 충격적인 대목이에요. 특히 이제 한일 관계 굉장히 예민한데 독도에 대해서는 뭐 미소만 지으라는 둥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은 정말 입을 다물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르는데 특히 이제 통일 외교 분야에 굉장히 오랫동안 일을 해오셨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얘기 좀 하고 다음 챕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게 외교가 되겠습니까? 일단은 벌써부터 이제 중국 쪽에서는 뭐 한국하고 이야기를 하기가 힘들다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흘러나온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한국하고 이야기했다가 이게 기밀 어디로 셀지 모른다. 뭐 이거는 그 전부터 염려하던 거 아니었습니까? 네. 정상회담 하면은 정상회담 대화를 까버리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니까. 근데 그거는 정상회담뿐만 아니라 대통령의 그런 일상적인 그런 것들도 비선 라인으로 문서가 다 공개되기 때문에 한국하고는 깊이 이야기하면 안 되겠다 이런 경계심을 주변 국가들이 당연히 가지겠죠.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동안에 굉장히 그 의혹을 가지는 것들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대체 왜 그러는가 우리의 경험과 온갖 이 합리적 가능성을 다 동원해서 추측을 했습니다. 근데 그런 게 다 틀렸다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은 개성공단을 왜 갑자기 전면 폐쇄를 했는가? 예. 그리고 사드를 왜 갑자기 7월 8일 날 사드 배치하기로 했는가? 이런 것도 우리가 전혀 모르는 거고 그렇죠. 그거를 대해서 굉장히 의문을 가지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그리고 또 통일부 장관은 항상 핫발질을 했거든요. 네. 청와대하고 늘 안 맞았어요. 그러면은 왜 이렇게 안 맞을까? 그래서 심지어 통일부 장관은 아무나 하는 거다 그렇게 말하고 물러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왜 통일부 장관을 하면서 이거를 아무나 하는 거라는 생각을 했을까? 그런 다른 데서 결정이 되니까 그런 말을 할 수밖에 없었구나 하고 이해가 된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의 대북 정책이라든가 우리의 외교 정책이라든가 우리 심지어 어떤 무기 도입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에서 심지어 이제 인사에 이르기까지 예. 그래서 최대석 박근혜 정부 때 인수위 때 네. 인수위원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분이 이제 오랫동안 박근혜 대통령의 이 외교안보 참모였습니다. 예. 그런데 갑자기 인수위 때 이분이 예. 경질됐거든요. 그래서 예. 그것도 사람들이 왜 그런지 전혀 몰랐어요. 그래서 온갖 추측이 나돌았었죠. 네. 인수위 예. 시절에 비밀리에 북한의 비선 라인과 접촉한 것을 배후에서 알고 있었기 때문에 대통령이 화가 나가지고 경질됐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비교적 가장 그 합리적인 걸로 우리가 추측을 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나오는 이야기들은 이 모든 것에 다 네. 최순실 씨가 배후에 있었다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뭐 그거는 그냥 뭐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공공연하게 예. 예, 실제로 예. 제가 그 이제 국회 출입 기자잖아요. 그래서 여러 정치인들을 만나 보면 특히 이제 정보위 위원들이 네.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해줬어요. 그러니까 초창기부터 이병기 비서실장이 네. 청와대에 간 지 얼마 안 됐을 때부터 그만두겠다. 네. 자기는 존재감이 없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 얘기를 하는지 비선 실세가 누군지 그때 이제 그 정윤회 네. 파문이 있고 난 다음 십상시 파문 이후거든요. 네. 그러니까 무슨 이유 때문인지 근데 그 이유는 공석이에요. 얘기 블랭크야. 말을 안 해줘. 네. 뭔지는 모르는데 자기는 존재감이 없다. 이런 얘기를 야당 의원들한테까지 할 정도.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일종의 푸념조로 한 거죠. 푸념조로 야당 의원들한테까지 그런 얘기를 할 정도면
그 사실 청와대에 있는 관료들 네. 그리고 정부 관료들이 사실은 상당히 이제 무력감을 그렇죠. 가졌을 가능성이 높다. 네. 그러니까 생각이 있는 사람들은 무력감을 갖고 뭐 최순실 씨의 존재를 알거나 아니면 거기에 그 결탁해서 뭔가를 해보려고 도모하는 이른바 안종범 수석 같은 사람들은 그 권력을 이용해서 자기의 뭐를 좀 그렇죠. 챙기려고 했거나 이런 두 축이었을 거다. 네. 그 자체가 더 끔찍한 거예요, 국민들은. 네. 그래서 이제 제가 한번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물론 여기서 청취자 여러분들께 사전에 양해 말씀을 구하자고 하는 건 특정 성씨를 가진 분들을 어떤 그 자괴감을 느끼게 하거나 비하하려거나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네. 고려시대 때는 최씨 정권이 있었습니다. 그 최씨 정권에 최충원에 의한 무신 정권이 있었죠. 대한민국에는 최태민, 최순실에 의한 미신 정권이 있습니다. 미신. 예, 고려시대 때는 무신 정권, 그리고 대한민국에는 미신 정권. 예. 그래서 이 미신 정권의 1기는 이제 1975년부터 79년까지였고요. 그다음에 미신 정권 2기는 이제 박근혜 대통령 임기 때였죠. 그리고 그 고려시대 때 이 무신 정권에서는 인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좌지우지하는 게 정방이라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이제 대한민국의 미신 정권에는 예, 청담동에 네. 정방과 같은 그런 인사와 네. 대통령 연설문을 좌지우지하는 네. 그런 조직이 있었던 거였죠. 샘플실? 예, 샘플실. 그래서 저는 그거를 방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방정? 정방의 거꾸로 방정, 오도방정. 오도방정. 네. 그 방정 모임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서 인사도 좌지우지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 시절부터 네. 우리 장 기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허탈하지 않았다 하지 않습니까? 선거 캠프에 있던 사람들은 캠프에서 공식 라인을 통해서 결정이 됐는데 네. 이게 10분에서 15분 있다가 바뀌어지는 경우도 허다하고 하루 이틀 지나서 바꿔지는 경우도 허다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이렇게 바꾼 것, 심지어 인사까지 좌지우지하고 대통령의 말을 공식 라인에서 결정된 것을 되바꾼 것은 비일비재했습니다. 그 비일비재한 것은 바로 고려시대 때 무신 정권 시절에 정방은 그래도 네. 공식적인 기구라도 되기라도 했습니다. 근데 이 방정, 네. 오도방정 등 이 방정은 비공식 조직입니다. 이름도 없는 그야말로 네. 청담동에서 오도방정 떠는 사람들 모여가지고 네. 거기서 네. 인사라든가 대통령의 연설이라든가 국가 정책이라든가 새누리당의 선거 운동을 하는 그 선거 방침까지도 다 좌지우지했다는 데서 그걸 아는 사람들이라 하면은 허탈감을 안 느낄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그런 상태 속에서도 지금까지 그 하고 있는 사람들은 대체 뭡니까? 청와대에 있는 사람들, 국무장관들 뭡니까? 이 장관들, 우리나라 장관들 전부 그 최순실에 불러준 것 가지고 대통령이 주어서로도 안 맞는 이야기 하는데 그걸 가지고 열심히 받아 적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장관들이었어요. 그 뭡니까 대체? 그러니까요. 저는 그게 정말 아주 추악한 관료의 얼굴이 드러났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정말 영혼 없는 자기가 하는 일이 무슨 일인지도 모르고 아니 본인은 다 좋은 대학 나오시고 네. 열심히 공부해서 대한민국의 관료가 된 거 아니겠어요? 그럼요. 네? 그런 관료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막 받아 적고 그걸 또 그대로 또 하부기관에 내려보내고 그대로 이제 움직이도록 만들고 그러니까 국민들 사이에서는 21세기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이게요. 교육 현장까지 그런 게 다 전달이 돼요. 황당무계한 일들이. 예? 그러니까 이게 미신 정권이기 때문에요. 네. 우리가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상식으로서는 설명하기 어려운 점이 있는 겁니다. 그럼 이 미신 정권은 왜 이렇게 했느냐? 네. 그러면은 최순실이 이 대통령의 연설문이라든가 이런 것들 자기가 다 알겠습니까? 그냥 한 번씩 쭉 읽어보고 거기에다가 거룩한 말씀 몇 마디 집어넣어 주는 거죠. 뭐 혼이 정성이야 된다라든가 그러니까요. 우주의 길라든가 이런 하나씩 집어넣어 주고 그러면 이제 최순실이 그렇게 검토를 마친 문서들은 일단 부정을 않다는 문서들이죠. 그다음 최순실이 불러준 이야기들 네. 그 대통령이 이제 국무회의에서 읽고 그러면 그게 또 다음 그날 저녁에 KBS 뉴스를 통해 가지고 전국 방방곡곡 맞아. 울려 퍼지고 네. 또 종편을 통해 가지고 종편의 전문가들이 나와 가지고 네. 그 말씀을 해석해 줘 가지고 네. 하루 종일 또 종편에서는 최순실 어록이 방송을 통해서 또 3.1 방방곡곡에 또 울려 그러니까 퍼지고 저는 그 종편에 나와서 예. 그 말을 옹호했던 예. 그 패널들 예. 그리고 전문가들은 또 곳곳에서 또 방송에 나와가지고 해석해주고 네. 또 예. 그걸 가지고 또 논문을 예. 써가지고 예. 또 발표하고 각종 예. 학술 토론에서 예. 발표해주고 하니까 최순실의 어록이 예.
사시사철 삼천리 예. 방방곡곡에 예. 신문과 KBS 뉴스와 종편과 각종 전문가들이 모인 학술 토론을 통해 올려 퍼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삼천리 방방곡곡에는 70년대 유신 시대 때는 새마을 노래가 올려 퍼졌고 이제 미신 시대 때는 미신 정권 시대 때는 미신 정권 2기 때는 최순실 오록이 삼천리 방방곡곡에 아침 저녁으로 올려 퍼졌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저는 이 대목에서 김창수 원장님하고 함께 외치고 싶어요. 부끄러운 줄 알아 이것들아. 그러니까요. 김창수 버전으로 한번 해줘. 부끄러운 줄 알아 이것들아. 소리 쳐주세요 한번. 부끄러운 줄 시원하게. 아니 지금 이 아침에 웬일입니까? 네. 700명이 넘는 분들이 함께 이 방송 보고 계세요. 네. 저희가 정말 날마다 신기록을 세우고 있는데요. 그 김창수 원장님 출연해 주셔가지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속 시원해 하면서 사이다다 이러면서 보고 계시는데 한 분이 미신 정권 아니래요. 미친 정권이다. 저는 이제 고려시대 무신 네. 정권하고 운율을 네. 맞추기 위해서 미신 정권이라 했는데요. 네. 뭐 그 무신 정권하고 굳이 비교 안 해도 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더 일리가 있죠. 네. 그러니까요. 지금 이 정신없는 전국을 팟짱은 제 정신으로 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특히 이제 외교는 잘 되겠냐라고 제가 이제 여쭈었던 문제 중에 하나는 앞서 이제 박근혜 대통령 수사 문제 얘기를 했었는데요.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는 그 형사소추가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조사가 가능하냐 안 가능하냐 뭐 이제 이런 이제 논란이 있는 것도 사실인데 야당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를 주장하는 일부 의원들도 있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여당에서는 아직 이제 그런 주장은 안 나오고 있고 시민사회는 이미 하야나 탄핵 요구를 네. 하고 있습니다. 김창수 원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제 종합적으로 저는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시민사회나 우리 국민들은 이 허탈함이 이제 그게 달아서 분노로 표출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그런 어떤 대검찰청을 포크레인으로 돌진하는 이 불법적인 행위, 이런 폭력적인 행위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은 그런 식의 울분, 분노가 우리 국민들 속에 마음속에 있다는 것은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노, 울분을 하신 분들은 당연히 박근혜 대통령 하야해라 그러겠죠. 네. 저는 박근혜 대통령 하야 목소리가 안 나오는 게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하야 주장을 해야죠. 네. 시민사회라든가 이 네. 국민들은 그 분노를 그렇게밖에 표출할 수 없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정치권에서는 네. 이런 국민들의 분노들을 어떻게 이 바람직한 어떤 방향으로 몰고 갈 것인가 그렇죠. 그런 것들도 정치권에서는 검토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현재 정치권에서 나오는 거는 하야를 주장하는 그런 이제 의원들도 있고 그러면 이제 하야를 할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재선거를 해야 되니까 네. 근데 이렇게 됐을 경우에 이제 이게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문제. 그다음에 또 거국내각 하자 이런 이야기들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그다음에 또 거국내각 하기 전에 전제 조건으로서 박근혜 대통령이 이 거국내각으로 권력을 확실하게 옮겨야 된다. 네. 박근혜 대통령이 먼저 분명하게 사과를 하고 거국내각을 새누리당이 거국내각을 만드는 게 거국내각입니까? 새누리당이 총리 대통령한테 추천하는 게 거국내각입니까? 그럴 수 없죠. 그거는 새누리당 내각이에요. 네. 거국 중립 내각이 아니라 네. 새누리당 내각입니다. 네. 그래서 거국 새누리내각. 그렇죠. 네. 거국도 아니에요. 네. 예, 그러면 이제 거국 중립 내각을 만들려면 네. 대통령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을 하고 그리고 이 권한을 전부 다 국회에게 넘기겠다. 그래서 네. 국회에서 총리를 정하고 그걸 대통령한테 요청해라. 이런 식으로 이제 가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세 가지 정도가 지금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 문제에 있어서 저는 이제 첫 번째 전제로 국민들의 이런 분노 저는 충분히 표출돼야 된다 이 생각합니다. 이게 더 표출이 돼야 된다. 이게 대전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런 게 있습니다. 저는 청와대 근무를 해봤고, 네. 그리고 저는 이제 대한민국에 대해서 한 발 앞에 네. 우리는 또 내다볼 줄 아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소수라도. 네. 근데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제 두 가지입니다. 내년이 경제 위기를 우리가 벌써 이제 예측해오지 않았습니까? 네. 부동산 폭락하고 그렇습니다. 2008년도에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건 났을 때 네. 그와 유사한 어떤 경제 붕괴가 2017년에서 18년 사이에 올지 모르는 이야기들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 문제가 하나가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우리는 지금 사상 초유의 안보 불안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팟짱에서도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네. 남북 관계는 사상 최악이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실험이 계속되면서 심지어 거기에 대해서 선제 공격을 하자 뭐 이렇게 떠드는 철부지들이 한국에 많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국방부 장관은 북한이 주체도 의도도 모르는 그런 도발할지도 모른다. 뭐 이렇게
굉장히 애매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거기에 사드 배치로 인해서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한국은 지금 낀 새우가 되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런 안보 불안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이것을 관리해 나갈 수 있는 어떤 그 책임 있는 사람이라 한다면은 이걸 관리해 나갈 수 있는 체계를 빨리 만드는 것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네. 제 생각은. 예. 그래서 국민들의 하야에 대한 이런 것들은 국민들의 울분 분노의 표출력은 충분히 돼야 되고 그다음에 정치권은 이런 울분들을 충분히 반영하면서도 네. 국가의 미래를 내다보면서 안보와 경제에 있어서 불안이 생기지 않을 수 있는 시스템을 어떻게 빨리 만들 것인가인데 여기에 있어서 저는 가장 중요한 게 박근혜 대통령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대통령이 어떤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형사적으로 대통령이 초공을 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가 이렇게 이 정도 상황이 됐으면은 내가 수사를 받겠다. 그렇죠. 대통령이 내가 먼저 검찰에 나가겠다. 그렇죠. 이 의혹을 나부터 스스로 밝히겠다. 그렇죠. 이런 진정성, 진심 있는 태도와 자세. 그렇죠. 우리 국민들은요. 애티튜드가 되게 중요해요. 맞아요. 굉장히 우리 국민들은 감성이 네. 굉장히 충실한 사람들이거든요. 대통령이 먼저 내가 정말 그렇죠. 잘못했다. 그렇죠. 내가 정말 어리석어서 내가 정말 최순실한테 의존해서 이렇게 했는데 내가 진짜 잘못한 것 같다. 내가 검찰에 나가서 직접 조사를 받겠다. 이러면요. 대통령 지지율 지금 15.5%? 네. 살짝 올라갈 수 있어. 한 0.5%. 아니 그러니까 심지어 평창 올림픽까지 무기 도입에서부터 평창 올림픽까지 뭐 최순실 쪽에서 안 다룬 게 없지 않습니까? 이런 정도 상황이 됐으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기 위해서는 성역 없이 수사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나부터 수사를 받겠다. 그렇죠. 그럼 모든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성역 없이 조사를 해라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네. 그다음에 박근혜 대통령이 거국 중립 내각을 하는데 네. 이것을 구성하는 모든 권한은 국회에 넘기겠다. 그래서 국회에서 해달라 하고 그리고 자기는 대통령으로서 형식적으로 네.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대통령의 역할만 수행하겠다. 네. 그래서 뭐 거국 중립 내각이다 하면은 자기는 형식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그냥 인준만 해주고 동의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겠다. 그래서 실질적인 권한은 국회에서 만든 거국 중립 내각이다 해라. 이렇게 국회 완전하게 국회로 권한을 옮겨준다면은 네. 그러면은 뭐 하야를 이야기하는 국민들도 아 그게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구나 생각할 수 있을 것이고 네. 지금 야당이 새누리당이 이야기하는 거국 중립 내각은 진정한 거국 중립 내각이 아니다. 제대로 된 거국 중립 내각이 아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반발하는데 그 문제를 가지고도 여야는 합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현재 시점에서 이 꼬인 실타래를 풀 수 있는 것은 대통령이 성역 없는 수사를 해라. 나부터 해라. 그다음에 권한을 국회로 넘기겠다. 네. 이 정도 조치를 취해야 되는 그렇죠. 겁니다. 새누리당이 지금 이정현 대표 물러나라고 할 게 아니라 대통령이 스스로 사과하고 수사를 받아라라고 요구를 하는 게 맞고 새누리당은 지금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다. 그럼요. 네,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고 조용히 지금은 국민들이 던지는 돌을 네. 묵묵히 맞아줘야 자기네들도 다음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요. 어떻게 여기에서 떠들고 자기들이 뭐 문제가 누구누구 없다고 지목해가지고 하고 그 얘기를 사람들 자기들이 총리하라고 하라 그러고. 그러고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이게 정말 너무해. 그러니까 우리가 그 부산행 영화를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사실은 부산행 영화를 본 것을 비유를 해서 제가 말씀 들어보면은요. 새누리당의 지금 이정현 대표를 비롯하여 그 이른바 그 3인방의 추천에 의해 가지고 네. 국회의원이 된 사람들은 좀비에 물린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다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 새누리당의 친박계로서 다수를 구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새누리당 지도부는 당연히 물러나야죠. 네. 그다음에 새누리당 지도부뿐만 아니라 이 좀비에 물린 의원들 최순실이 점 찍어가지고 국회의원 공천 받은 사람들도 네. 다 자진해서 물러나야죠. 네. 그리고 나서 새누리당 국민들한테 석고대죄를 하고요. 네. 그런 상태에서 네. 야당과 함께 거국 중립내각을 만들겠다. 이래야지 제대로 된 거국 중립내각이 되는 거죠. 예.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사람들이 아직도 너무 말이 많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런 국민들의 소리를 듣는데 충실하는 게 지금 정치의 새누리당 정치의 목표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시간이 이제 49분 36초가 지나가지고요. 마무리를 하긴 해야 되는데 이 얘기는 꼭 해야 돼요. 네. 외교안보 전문가시고 외교안보 관련해서 저희가 오늘 꼭 얘기를 해야 되는 포인트가 있는데 네. 사드와 관련된 겁니다. 네. 사드에 비선실세가 개입돼 있다는 것이 어제 중앙일보 특히 예. 이제 보도이기도 하고 또 김종대 의원이 페이스북에 관련된 내용을 올리기도 했죠. 네. 저작거리에는 수많은 의혹들이 사드 네. 관련돼서도 최순실 의혹들이 돌아다닙니다. 그 단독거리 하나 있다고 하셨어요. 예, 제가 뭐 사실은 뭐 김종대 의원이 항상 팟짱이 오면은
이거 단독입니다. 그렇게 말하면은 우리 장윤선 기자는 그거에 대해서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단독 좋아하죠. 예. 그래서 저도 뭔가 단독을 한번 날려봐야겠는데 저는 뭐 김종대 의원처럼 곳곳에 빨대를 두고 있는 뭐 잡지사 편집장도 아니고 예. 현역 국회의원도 아니고 예. 뭐 그래서 저한테 그런 단독을 제공해 준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하는 수 없습니다. 저 혼자 연구를 해야지. 연구. 예, 그래서 제가 연구를 했습니다. 그 사드 배치와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추론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7월 8일 날 갑자기 사드 배치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7월 5일 날 국방부 장관도 소위 뭐 사드는 뭐 요청도 협의도 결정도 없었다 그랬습니다. 맞아요. 갑자기 결정됐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왜 갑자기 사드가 결정됐는가에 대한 수많은 의혹이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이제 사드 이후에 강연 다니면은 네. 항상 저한테 질문하는 게 왜 사드 배치가 하필 7월 8일 날 됐느냐 이겁니다. 그럼 그거에 대해 솔직히 제가 잘 모르겠다. 내가 이것에 대해서는 답을 못하겠다 했는데 그래도 명색이 남들한테 어디 가서 강연도 하고 다니는 사람 입장에서 네, 코리아 연구원 원장님인데 원장인데 원장님. 그런데 제가 잘 모르겠다 하는 게 얼마나 쪽팔렸겠습니까? 예. 그래서 잘 모르겠다 그랬는데 예, 정말 근데 이제 그 미스테리가 풀리는 거예요. 그 이제 추측한데 네. 그것도 뭐 최선실 씨이 뭐 점을 보니까 뭐 그게 드디어 때가 점괘야? 됐다. 뭐 그랬겠죠. 그렇게 추측을 하는 건데. 네. 근데 이제 김종대 의원이 이제 오늘 여기 나왔으면은 좋았을 텐데 김종대 의원이 사드 배치와 관련해 가지고 그 이제 그 한국에서 그 사드 배치와 관련돼서 비선 실세들이 네. 움직였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것과 관련해서 뭔가 비선 실세가 누구냐 네. 이제 이것 때문에 그 김종대 의원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렇게 김종대 의원이 비선 실세라 그러니까 왜냐하면 로키드 마틴이 비선 실세를 계속 만났다는 거예요. 사드 미사일 체제는 로키드 마틴에서 생산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비선 실세가 누구냐 예. 그랬는데 이제 그건 안 밝혀졌습니다. 예. 근데 이제 제가 여기서부터 추론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 방송을 들으시고 제가 부족한 부분들은 기자분들께서 좀 취재를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취재로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많은 기자분들도 함께 하고 계실 텐데요. 이 방송 보시는 기자님들께서는 김창수 원장님께서 던지는 의혹에 예. 사실을 좀 추가해서 우리가 이제 함께 만들어 가야죠. 예. 예, 퍼즐을 맞춰야 되니까. 그래 하나하나씩 추적을 해보면 일단 네. 로키드 마틴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정부 들어서는 유난히 로키드 마틴의 무기들을 많이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건 언론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기자 여러분들이 취재해서 쓴 겁니다. 우리의 차세대 전투기로서 F-15기를 도입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방위산업 그 심사위원회에서 F-15를 취소하고 F-35로 바꿨습니다. F-35가 로키드 마틴이거든요. 네. 그리고 또 사드도 로키드 마틴이고 그러면 로키드 마틴하고 이 정부하고 이 뭔가 비선 실세하고 연결돼 있다 이런 이제 의혹을 기자 여러분들께서 지금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로키드 마틴하고 이제 그럼 어떤 관계가 있느냐 여기서 이제 제가 추론을 하겠습니다. 네. 로키드 마틴. 예, 그 린다 킴이 있습니다. 린다 김. 예, 린다 김이 무기상이죠. 네. 네, 린다 김의 자서전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네, 린다 김은 76년도에 도미를 합니다. 미국에 갑니다. 네. 그렇게 해가지고 린다 김이 미국의 중동 계열의 무기상인 카쇼기하고 이제 만나게 됩니다. 네. 근데 카쇼기로부터 결정적인 어떤 신임을 받는 사건이 생깁니다. 네. 그 신임을 받는 사건은 1981년도에 예. 박종규는 박정희 정부 때 완전히 실세였죠. 박종규 씨가 81년도에 네. 카쇼기가 린다 킴한테 박종규를 LA로 데리고 와서 만나게 해달라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린다 킴이 한국으로 돌아가 가지고 박종규를 만납니다. 네. 근데 린다 킴은 이제 미국을 가기 전에 한국에서 재벌 2세들하고 사귀고 있어가지고 네. 그래서 그 인맥을 통해서 박종규 씨를 이제 난다 긴다는 박종규 씨를 이미 알고 지냈다 그럽니다. 그때 이제 린다 킴은 뭐 10대 후반, 20대 초반이었는데 뭐 굉장히 빼어난 미모의 소유자였죠. 그렇게 해가지고 박종규 씨도 알았다 그럽니다. 그래서 자기가 서울로 가가지고 박종규 씨를 1981년도에 미국으로 데려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쇼기 그 무기상을 만나게 해줬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린다 킴이 본격적으로 무기 중개 사업에 뛰어들었고 그래서 그 이후에 린다 킴이 무기 중개 사업을 주로 했던 것들이 럭키드 마틴의 전신인
어떤 그 방산업체들의 네. 무기 로비스트를 주로 많이 했어요. 네. 그러니까 린다 킴은 로키드 마틴하고 인연이 되는 거죠. 예. 그리고 1981년에 박종규 씨를 예. LA로 그 불러가지고 그 중동계의 그 뭐라고 하나요 무기 거래상의 큰 손을 만나게 해준 거죠. 그게 81년이라는 예. 거죠. 예. 근데 1981년도에 예. 최순실 씨가 LA에 있었어요. 예. 그리고 우리가 지금 현재 최순실 씨 학력을 가지고 이게 뭐 당국대인데 이 청강생이다 네. 그렇게 나오고 그다음에 1981년도에 미국 학력도 수상하다 이런 이야기들이 예, 많이 나옵니다. 예. 그래서 퍼시픽 스테이트 유니버시티를 나왔다 그랬는데 아. 알고 보니까 퍼시픽 스테이트 유니버시티가 아니라 그것보다 조금 더 등급이 낮은 예. 그 미국이 등록되지 않는 예. 퍼시픽 웨스턴 유니버시티를 나왔다. 최순실 씨가 1981년도에 퍼시픽 웨스턴 유니버시티를 나왔다는 예. 거예요. 그러면 퍼시픽 웨스턴 유니버시티는 예. LA 남쪽 네. 샌디에고 북쪽에 있습니다. 예. 그래서 주로 그 린다 킴이 활동했던 LA 북쪽의 산타바바라에서도 린다 킴이 이제 한때 활동을 했다 그럽니다. 그러면은 그 대학하고 퍼시픽 웨스턴 유니버시티하고 산타바바라하고는 네. 한 3시간 반 거리입니다. 예. 미국에서 3시간 반 거리는 어느 정도 거리겠어요? 가까운 거 아니에요? 엎어지면 굉장히 코다할 때요. 가까운 거 아니에요? 엎어지면 예. 코다할 예. 때. 예. 거기서 3시간 반에 가솔린 값은 예. 껌값이죠. 껌값이죠. 예. 완전히. 예. 그 가까운 거리에 있었습니다. 예. 그때 이제 박종규 씨가 갔고 박종규 씨는 또 박근혜 대통령하고 굉장히 잘하는 사이고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시점은 정확하게 모릅니다만은 또 린다 킴하고 LA 또는 산타바바라 근처에서 80년대 초반에 만났었고 네. 그런 또 증언도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게 이제 구체적으로 다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만은 정황을 놓고 본다면은 네네. 80년대 초반에 LA 근처에서 린다 킴이 먼저 갔고 네. 그다음에 최순실도 최순실. 있었고 네. 박근혜 대통령도 있었고 예. 박종규도 있었고 예. 이런 연결고리가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네 사람이 상당히 친밀한 관계로 그렇죠. 친분을 유지하고 지냈을 가능성. 예. 그러니까 이제 옛날부터. 그렇죠. 그 연결고리를 하나씩 80년대 부터. 찾아보면은 예. 린다 킴 예. 있고 그 옆 린다 킴 박종규가 있고 예. 박종규와 박근혜, 그러니까 박근혜와 최순실 예. 이렇게 이제 연결고리가 되는 거죠. 사각관계가 예. 형성될 수 있다. 그게 이제 1981년 전후로 해가지고 LA에서 예. 이분들이 LA 인근에서 네. 이분들이 거주하고 있었다는 거죠. 네. 박종규 씨는 거주한 게 아니고 거기에 다녀갔던 예, 거였고 예, 린다 예, 킴하고 예. 그래서 이런 연결고리를 이제 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추가로 취재를 해본다 한다면은 네. 그러면 이제 현재 말로만 떠돌고 있는 과연 그 로키드 마틴의 비선 실세가 누구인가 최순실이냐 아니냐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최순실이 영향을 미치느냐 안 미치느냐 하는 것은 제가 말씀드렸던 이 연결고리들을 취재를 해본다면은 그건 드러나게 돼 있는 겁니다. 그 상당히 흥미로운 포인트네요. 이게 굉장히 오래된 얘기고 사실은 세간의 저작거리에 흘러다닌 얘기 네. 중에 하나가 린다 김 씨 지금은 그 향정신성 예. 의약품 위반으로 그냥 뭐뻥 맞아가지고 지금 감옥에 가 있죠. 가 있긴 예. 하는데 그분도 최근까지 청와대를 드나든 바 있다는 증언이 저희들이 하나 확인한 게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예. 계속 떠돌아다니는 이야기였는데요. 네. 뭐 이런 걸 뭐라고 하면 정통한 소식통에 따르면은 네, 정통한 소식통에 따르면은 린다 킴이 예. 린다 킴 박근혜 대통령이 52년생이고 예, 여러분 오늘 단독 많이 나옵니다 지금. 예. 예, 두 번째 단독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이 52년생이고 네. 린다 킴이 53년생이고 예. 그렇게 해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이 1980년대 초반이라 한다면은 네. 이제 아버지를 여의고 네. 외롭고 쓸쓸했던 시점이죠. 그렇죠. 그때 박근혜 대통령하고 린다 킴이 만났고 그렇기 때문에 두 사람 사이에서는 예. 친구 사이랍니다. 예, 그래서 상당한 말을 놓는 우정이 관계. 있다는 거죠. 말을 놓는 관계고 그래서 박근혜 예. 대통령이 취임해가지고도 네. 린다 킴이 정통한 소식통에 따르면은 청와대를 예. 왔다 갔다 했고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최순실이 뭐 청와대 차 타고 청와대 예. 정문을 예. 검문도 안 받고 마음대로 왔다 갔다 예. 하는데 뭐 최순실 빼기면은 2015년 가을 추석 무렵에도 린다 김이 예. 청와대 본관에 가서 박근혜 대통령을 만났다라는 것이 저희가 확인한 내용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정황들 제가 네. 앞에서 말했던 그 첫 번째 단독에서 제기됐던 그 정황과 네. 그다음에 린다 킴이 박근혜 대통령 취임 이후에 청와대를 몇 차례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들락날락했던 건 사실은 이 네. 정황을 연결시켜 본다면은 네.
그냥 넘어가지는 않았을 예. 거다. 린다킴 같은 무기 로비스트가 네. 이런 관계를 그냥 놔뒀을 것인가. 또 최순실 같이 돈이 보이는 곳에는 전부 다 눈독을 들이는 이 사람이 네. 이걸 가만히 놔뒀겠는가. 네. 이런 추측을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거죠. 예, 그렇죠. 이 내용들을 저희가 제기하는 이 의혹들을 네. 검찰은 수사를 해야 될 것이고 네. 확인된다면 네. 또 처벌도 해야 되는 것이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문제는 저희가 이제 계속 이 방송 내내 말씀드리지만 이 의혹의 정점에는 네. 누가 있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수사 이 문제는 정치권에서도 좀 진중하게 다뤄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정종섭 새누리당 의원 있잖아요. 네. 그 전직 행자부 행자부 장관 장관이었죠. 그리고 예. 서울대 법대 교수를 역임한 바 있는데요. 이분이 쓴 헌법학 원론이 있어요. 네. 11판까지 찍었어. 굉장히 많이 찍었어요. 이게 그 이제 이 헌법학 원론이 로스쿨 다니는 학생들한테는 필독서예요. 네. 반드시 읽어야 되는 필독서인데 우리 헌법 84조에 보면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에 형사상의 소출을 받지 아니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금 화면에 그 정종섭 나오네. 교수 네. 의원의 책이 지금 일부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그 네. 내용을 저희가 좀 읽어드릴게요. 네. 헌법학 원론입니다. 대통령이 내란 또는 외환의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죄를 범한 경우에 수사기관은 수사를 할 수 있다. 수사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수사를 하는 이상 수사의 방법으로는 압수수색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 청와대 압수수색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청와대가 건네주는 자료만 갖고 나왔습니다. 그렇죠. 자, 시간이 경과하면 증거를 수집하기 어려우므로 대통령의 재직 중에 행해진 범죄 행위에 대해서도 수사기관은 언제나 수사할 수 있어야 한다. 예. 이게 정종섭 새누리당 의원이 쓴 책에 나온 겁니다. 대통령에 대해 경찰이나 검찰이 공정하게 수사하는 것은 쉽지 않으므로 이해관계 충돌의 법리상 대통령에 영향이 미칠 수 없는 독립된 특별수사기관, 특별검사, 특별검사로 하여금 수사하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 지금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데 예. 검찰 수사로 안 된다 이 얘기예요. 특별검사를 반드시 임용해서 특별검사가 수사하도록 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대통령을 증인으로 출석시켜서 증인 신문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은 법원에 출석을 해야 하며 대통령이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강제 구인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헌법학 원론. 오. 우리 로스쿨 학생들이 전부 보는 필독서. 똑똑한 분이셨네. 그럼요. 이분이 지금 무슨 말을 할지 저희가 이제 인터뷰를 좀 해서 확인을 네. 좀 해보도록 근데 하겠는데요. 이제 그 똑똑한 분들이요. 그 사이비 교주에게 물리면 좀비가 돼가지고요. 뭔 소리를 할 줄 모릅니다. 그러니까요. 그분도 받았었어요. 예. 네, 그분도 전직 장관이에요. 그러니까요. 네, 그분도 공프회에 참석해서 지금 받아 적고 있어요. 받아쓰기 했습니다. 받아쓰기는 주로 초등학교 1, 2학년 때 하는 건데요. 현직 지금 장관들이 사이비 교주에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말을 받아쓰기 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이제 그 딕테이터 독재자가 받아쓰기 하게 만드니까 네. 받아쓰기 하는 사람의 뒤에는 이제 딕테이터 독재자가 있는 거죠. 네. 근데 독재자의 뒤에는 누가 있는 줄 아세요? 누가 있습니까? 주술사가 있는 거예요. 주술사. 주술사가. 네. 주술사. 네. 참 이게 앞서 말씀드렸지만 그 샤머니즘적 네. 숭배가 웬 말입니까? 저희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건 아니거든요. 그죠? 네, 이건 아니고 저희가 사실 이 방송 참담한 마음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뭐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저희가 이제 그 11월 1일 이렇게 시국이 불러 나온 팟짱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무려 1,000명이 넘는 유튜브 동접률을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페이스북으로는 지금 400분이 넘는 분들이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합치면 지금 1,400, 1,500명이 되는 분들이 이 엄중한 시국에 대해서 함께 성토하고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떠셨어요? 지금 오늘 1시간 정도 64분 28초 흐르고 있는데요. 포클레인과 관련된 속보도 그게 이제 성남 민심의 표출인 것이죠. 그 밖에 또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르는 이런 상황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무회의도 안 하시고 그리고 수석비서관 회의도 열지 않은 채 입을 다물고 청와대 관저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 국무회의도 안 하시고 수석비서관 회의도 안 하시는 것은 최순실이 어떤 국무회의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대통령이 하실 말씀을 전달 안 해주니까 그렇다. 뭐 이렇게 이제 조롱하고 싶을 뭐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저는 오늘 또 방송하면서도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가장 먼저 마음속에 드는 것은 허탈한 것이고요. 허탈하다 보니까 이제 울적해지기도 하고요.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들이 들리면은 이제 저의 허탈하고 울적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이렇게 뭐 대통령도 좀 조롱해보고 최순실도 또 뭐 미신공화국이라고 조롱해봅니다만은 결국은 그 마음 속에서 근본적으로 이제 생겨나는 것은 분노입니다. 저도 이제 참을 수 없는 분노,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이성적으로 다시 이제 제가 정신을 차리는 거는 대한민국 바로 세워야겠다. 대한민국 바로 만들어야겠다. 정말 우리가 대한민국은 미친 공화국이었고 좀비들이 움직이는 나라였다. 이제 대한민국 바로 세워야겠다. 그 마음밖에 안 생깁니다. 네. 내년이 87년 6월 항쟁 3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물론 대통령 선거도 예정돼 있는 해이지요. 앞서 박근혜 대통령 하야하게 될 경우에는 60일 이내 대통령 선거를 치르게 되고 이게 다 이미 나와 있어요. 네. 대통령 선거를 치르게 되면 곧장 그날로 인수위도 없이 대통령의 신분으로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국민들이 지금 1년 4개월여 남은 이 상황을 식물 대통령이 된 박근혜 대통령을 보면서 지낼 수 있는 건지, 그 기간 안에 또 어떤 일들이 어떻게 벌어질지 굉장히 위중하고 위험한 이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팟짱이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수 원장님도 함께해 주실 거죠? 네. 네. 저는 이제 여러분들의 그 분노에 대해서 저도 함께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저는 분노의 이면에 우리 국민들의 가슴속에 존재하고 있는 것은 불안감입니다.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지, 안보는 어떻게 될 것이고, 경제는 어떻게 될 것인지 하는 불안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안감을 또한 해소할 수 있도록 이 활동을 통해 가지고 좋은 어떤 대안을 제시하고 좋은 방향을 제시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어찌 보면 이렇게 박정희 전 대통령 그리고 친일부터 시작된 독재, 군사 독재까지의 그 좀 아주 그 대한민국 역사에서 나쁜 역사를 어쩌면 이 기회에 청산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 최태민도 멀제 말기에 순사했더만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친일부터 네. 독재까지 한꺼번에 한 보자기에 싸서 묵은 때 씻어버리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새 시대로 갈 수 있는 길을 팟짱이 김창수 원장님과 함께 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김창수 원장님 코너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잠시 뒤에 저희는 오마이뉴스 기자들과 함께 다시 올 텐데요. 최순실 씨도 댓글 부대를 운영했다는 의혹이 제기가 됐어요.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그 내용을 저희가 잠시 뒤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하는 게 없네요. 황당하시죠? 남들 하는 건 다 해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